시청자 여러분, 세계정세회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사하기가 어렵다. 경쟁은 심하고 이익은 낮고 위험은 높다는 푸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경영 환경을 보면 어렵다는 말로는 진짜 위기라는 상태를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외 무역은 공급 과잉과 수입 시장의 경계심 때문에 제조업자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았고 수출 의존형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내수 무역도 디플레이션, 소비 부진 시장의 비관 심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경제가 약해질수록 거래의 도적적 행태가 파괴력을 더한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 2위라는 겉모습의 화려함은 가짜에 가깝고 그 이면에 상도덕 붕괴와 해체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중국 대륙의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통증 같은 현상은 새 중국 사회 전체에 더 복잡하고 더 비극적인 풍경을 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 이후 폭발한 현상이 있습니다. 택배로 보낸 제품이 이유 없이 파손되거나 깨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얼룩이 생겼다며 판매자들이 줄줄이 사진을 올려 해명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급속히 퍼지는 신종 사기였습니다. 할인 쿠폰 사냥꾼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파손 사진을 조작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제하는 수법입니다. 명분만 요란하고 실속은 빈약한 어딘가의 특별 군사작전 홍보와 닮았다는 씁쓸한 냄새가 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점점 강력해진 인공지능의 음성으로 이 선물 상자가 망가진 것처럼 보여줘. 이미지 구조는 유지하고 사과가 썩은 것처럼 만들어줘 라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실물은 새 것인데 명령 한 줄이면 사진 속 상품은 곰팡이 핀 불량품으로 둔갑합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이 현재 겪는 피해 호소입니다. 파손 사진을 만든 구매자는 환불만을 클릭해 돈을 돌려받고 물건은 그대로 챙깁니다. 한 판매자의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30날 동안 23건이 환불만 요청이 있었고 그중 17장의 사진에 의심스러운 흔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구매자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끝내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환불만 고집했으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매일 두리안을 공짜로 먹는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을 희극으로 포장하는 솜씨, 전장 홍보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식품과 과일만이 아닙니다. 의류, 컵, 장난감, 각종 공산품까지 이 수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의류점 고객센터 직원은 어떤 구매자가 원피스 넥라인 실밥이 심하게 풀렸다고 항의했지만 첨부 사진을 확대해 보니 전체와 다른 조도 편차, 원단 표면에 특유의 AI 처리 자국이 선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자기 상점 주인은 산 찻잔이 금 같다는 이유로 환불만을 요구받았는데 인공지능 판별 소프트웨어 결과 그 사진이 92% 확률로 조작 이미지로 나타났고 구매자는 추가 영상을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치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영상을 올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님에게 8마리를 샀는데 이윽고 연락이 와서 6마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의심했습니다. 개를 하나하나 엄선했고 당시 기온도 낮아 대량 폐사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언뜻 괜찮아 보였지만 단영한 양식과 유통을 해본 눈에는 죽은 개의 다리는 평평하게 쭉 뻗는다는 상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다리는 반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영상 제출을 요구했고 첫 영상은 과도한 보정과 편집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요구해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개를 가리키며 찍게 했습니다. 그 영상은 너무 그럴듯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두 영상을 정밀 대조하니 첫 영상에는 수컷 2마리, 암컷 4마리였고 다음 영상에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였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편집으로 판매자를 속이려 한 행위가 들통난 것입니다. 허술한 내러티브가 전장에서나 상점에서나 결국은 스스로 모순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누리꾼은 인공지능이 점점 황당해진다.
처음엔 놀이나 오락이더니 이젠 사기와 부정의 도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 전자상거래 전문가는 AI는 본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 만든 도구인데 많은 이들이 환불만 허위 신고를 만들어내는데 악용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직접 그 조작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오직 AI일까요? 아닙니다. 칼이 생선을 뜨느냐 사람을 해치느냐는 손에 달렸습니다. 누가 전쟁을 해방이라 부르느냐에 따라 진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없이도 가능한 또 다른 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거리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라벨을 떼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잊어서가 아닙니다. 며칠 입고 다시 반품해 환불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패션 리테일러들이 이 악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여성복의 반품률은 50에서 60%에 달하고 라이브 커머스로 팔린 상품은 80%를 넘습니다. 거래 비용과 물류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작 팔지 못한 물건이 땀 냄새와 얼룩 그리고 깊은 피로감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기는 사람에게서 비롯되며 AI는 그저 협력자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상업은 전쟁이라며 합리화하고 상인열이면 아홉은 속인다는 식의 구호를 멋대로 고전의 지혜처럼 내세웁니다. 하지만 상업은 전쟁이라는 관념은 옛말이 아니고 고작 몇십 년 사이에 퍼진 왜곡일 뿐입니다. 무상불검이라는 유사 격언도 현대 중국에서 널리 유통된 오해입니다. 마치 침공을 형제보호라고 부르는 선전문과 닮았습니다. 옛 사회에서 사람은 무엇을 하든 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옛 중국인은 상도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오늘날 상업에는 반드시 속임수가 따른다는 이해는 잘못입니다. 본디 말은 무상불첨이었습니다. 첨은 뾰족하다는 뜻으로 간사하다의 간과 소리는 비슷해도 뜻은 전혀 다릅니다. 왜 무상불첨일까요? 옛날 곡물을 팔 때 두와 승그로 되를 쟀습니다. 윗부분을 자로 평평하게 밀면 공정합니다. 그런데 상도를 지키는 상인은 손등을 약간 굽혀 윗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게 했습니다. 사는 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오늘 눈에는 순진해 보일지 몰라도 그 순진함이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사는 자리에서는 어땠을까요? 도주공 법녀, 즉 상도 성현으로 추앙받는 이는 춘추 말 사람으로 대략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법녀가 큰 공영에 빠져 한 부자에게 10만 관을 빌렸습니다. 1년 뒤 채권자가 찾아오다 금한 계약서와 노자 돈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증서가 없어도 법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돌아갈 노자까지 보태 주었습니다. 그 인덕은 천하에 퍼졌고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법녀를 앞다투어 도왔습니다. 전장에서 장비가 부족한데도 약속을 지키는 군대가 결국 신뢰를 얻듯이 말입니다. 청말 19세기에도 상도를 지킨 거상이 있었습니다. 오병감 호광으로도 알려진 상인은 미국 보스턴 출신 사업가와 협력하며 7만 2천 양이라는 당시로서는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연속된 실패로 광저우에서 3년을 버텨도 갚을 수 없어 극도의 공흥에 빠졌습니다. 오병감은 그를 불러 그대는 성실하고 내 좋은 벗이니 아직 운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위로하고 빈문서를 찢어주었습니다. 그 의협심은 더 넓은 신망과 더 좋은 거래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중화민국 시대에도 상도를 지킨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리자청은 대표적입니다. 그는 광둥 조주 출신으로 1940년에 홍콩으로 이주했습니다. 전통 교육을 받으며 중국 신정권이 본토를 장악하기 전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리자청은 신용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2006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나는 지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1956년 그가 플라스틱을 할 때 첫 주문은 3에서 6개월 생산, 이익은 20%로 계산했습니다. 경쟁사들은 100%를 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큰 경쟁사는 그의 고객이 주문한 물량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추가로 30%를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자청은 9달 뒤 더 큰 공장을 지으면 당신 주문을 받겠다.
그러나 이번엔 이미 약속을 했다. 나는 그 회사의 유일한 공급자다라고 답했습니다. 고객은 왜 나에게도 말해 가격을 올리지 않았느냐고 타박했지만 그는 다음번에 올리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더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는 매매를 실수로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팔아도 약속이면 지켰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시장에서 신뢰는 가장 강한 방탄복입니다. 어찌 시대가 달라도 상인의 행실이 닮았을까요? 전통 문화, 특히 육아의 영향 때문입니다. 육아는 상업의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5가치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신과 의가 가장 많이 논의됐습니다. 육아는 상업의 유상의 시조,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본보기도 주었습니다. 상인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누가 새벽에 일어나겠는가 라는 말처럼요.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면 신이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은 의와 합치해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은 신용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인이 신용을 잃으면 머지않아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국의 거래 현장에 불신과 불의가 많은 까닭입니다. 강한 도구인 AI는 그 불신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전쟁을 미화하는 슬로건이 진실을 더 흐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는 어떻습니까? 논어는 말합니다. 부귀는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이나 도를 따르지 않아 얻은 부귀는 군자가 취하지 않는다. 빈천은 사람이 모두 미워하나 도를 어기지 않았는데도 가난하다면 군자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 공자는 또한 불의로 얻은 부귀는 뜬구름이라 보았습니다. 역경은 이익은 의의 조화라 했고 명청일의 군자의제 수지유도로 압축됐습니다. 즉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얻는 길은 도리에 맞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은 상도가 있는 상인이 탐내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틈이 보이면 빨리 낚아채라고 말하지만 옛사람은 틈이 보이면 부끄러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떨어진 돈을 주어도 돌려줄까요?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교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법 위에 하늘의 법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덕이 두터우면 재물은 스스로 찾아오고 불의로 취한 것은 머지않아 화로 돌아옵니다. 옛사람은 머리 위 석재 신령이 있다. 인간의 속삭임도 하늘은 우레처럼 듣는다. 어두운 방에서 양심을 거스르면 신의 눈빛이 번개처럼 비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AI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차지하며 반품제도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상대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신과 의를 스스로 잘라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실은 천리 앞에 활짝 드러나 있습니다. 19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새 중국을 세운 뒤 전통 문화를 없애거나 왜곡하려는 정치운동이 잇따랐고 절정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사회의 인의가 무너진 이 운동 속에서 사구파가 벌어져 전통의 실물 유산과 정신가치가 철저히 파괴되고 소각됐습니다. 비림비공에서는 공자를 끌어내려 모욕했고 무덤과 집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외에 공자학원을 차렸지만 정작 공자와 육아를 모르는 선전의 전초로 의심받았습니다. 이름을 빌려 이름을 다시 죽인 셈입니다. 전통 가치를 부수고 비틀어 놓으면 사람들은 정권을 찬양한 만큼 조상을 욕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짜 악투의 문화가 끼워 맞춰집니다. 민중은 그 문화의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상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짜 담배, 술, 햄에서 독성쌀, 독성 식용유, 독성 분유까지 모든 가짜가 있습니다. 저울 속임, 자재 속이기, 계약서와 딴판의 이행이 요령으로 포장됩니다. 다 속이는데 나만 안 속이면 손해라는 심사가 신뢰 결핍에 악순환을 키웁니다. 구매자는 판매자를 의심하고 판매자는 고객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단정합니다. 거래는 신의의 토대에서 의심의 토대로 전환됩니다. 무엇이든 가짜로 만들 수 있다는 태도에 AI가 강해질수록 위조는 더 정교해집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처럼 구매자는 조작 이미지를 근거로 물건을 차지하거나 제도를 파고들며 타인의 손해를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합니다.
판매자는 훼손된 물건과 물류비, 허비된 시간, 심하면 물건 자체를 잃습니다. 옛사람은 이를 부리라 했고 응보를 믿었습니다. 오늘은 빈틈을 못 이용하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전장에서는 민간인 인프라를 때리면서도 정밀 타격기라 우기는 언어의 전도처럼요. 상거래를 상생이 아닌 승패가 갈리는 전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상대를 협력자가 아니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유리하면 가격을 자르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꾀로 상대를 치고 장기 협력의 구조를 약화합니다. 사회는 모두가 모두를 경계하는 상태로 밀려갑니다. 투의 문화는 맹수처럼 가슴 속에 웅크리고 언제든 뛰어오를 준비를 합니다. 상대의 선의를 믿는 일은 사치가 됩니다. 제발 상업을 서바이벌 예능으로 만들지 말라는 한숨이 나옵니다. 만약 선이 항상 이긴다면 우리는 긍정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정은 더 쉽게 마음을 점령합니다. 베이징의 영향력이 넓어질수록 가짜 악투의 문화는 더 깊은 오염을 남기고 일상의 상식처럼 굳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술수에 맞서 대책을 짜느라 방어 심리는 치솟고 법과 규정은 산처럼 쌓여 삶은 더 답답해집니다. 전장에서도 규칙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고통이 줄지 않는 것과 닮았습니다. AI 조작 이미지 사기에 대응하려 누리꾼들은 온갖 방법을 제안합니다. 언박싱 영상을 반드시 찍어두라. 이에 제 기자는 집회를 배경에 두고 일련 번호까지 또렷하게 찍어 올리게 하라. 의심거는 근접, 원거리 광원 변경까지 모두 촬영하게 하라 등등. 하지만 기술의 빈틈은 곧 메워질 것이고 대응은 다시 무력화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비용을 떠안습니다. 중국의 패션 리테일러들은 지금 상품에 문자 M이 크게 인쇄된 거대한 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채널 뉴스 아시아 CNA에 따르면 이 M 태그는 A4 용지에 가까운 크기로 새 옷 앞에 달려 있고 M을 떼면 교환 반품 불가가 선명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M을 달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반품 자격을 유지하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우회책을 고안하겠지요? 끝내 근본 해법은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 새 유행, 가까이서 보면 반품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과응보, 선에는 선의 과보가, 악에는 악의 과보가 따른다는 관념, 머리 위 석재 신령이 있다는 믿음, 선을 행하면 복을 만나게 된다는 상식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풀립니다. 전장에서 허위 서사가 결국 현실의 참혹을 가리려 하지 않듯 시장에서도 허위의 편의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거래 풍경은 한 가지 시대적 성찰을 열어줍니다. 중국 사회 더 넓게는 인류 전체가 두 가지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난류에 몸을 맡겨 최신 기술로 불안을 합리화하며 불확실한 내일을 예고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상들이 살아낸 전통의 도덕으로 되돌아가 번영과 평안, 지속 가능성을 함께 얻는 길입니다. 선택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고 결과도 또한 그러합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면 신용을 지키고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늙는다는 자조가 한국식 블랙 유머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래도 진실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계정세해부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항상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